세계 1위 조선 대국이 10년 만에 신뢰의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100조 원,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2배에 달하는 돈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그 배경에는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닌 구조적인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차지한 나라는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운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진짜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한다는 말,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100조, 이 숫자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글로벌 선주들이 중국에 발주했던 계약들을 잇따라 취소하거나 이미 인도받은 배를 조기 폐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숫자는 분명 추락을 말하지만 진짜 파열음은 경험에서 먼저 났습니다. 유럽의 한 해운사는 중국에서 건조한 컨테이너선을 인수한 지 3년 만에 엔진 결함으로 운항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수리를 맡기려 해도 부품 호환이 안 되고 설계 도면조차 제대로 넘겨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배는 고철로 팔렸습니다. 건조 비용의 절반도 건지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의 대형 선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격이 싸서 중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보다 20에서 30% 저렴하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배를 인수한 뒤 유지 보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함이 속속 드러났고 보증 기간이 지나면 중국 조선소는 나 몰라라 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품질 불량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파산입니다. 배 한 척의 수명은 보통 25년에서 30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선주는 조선소를 믿어야 합니다. 고장이 나면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 부품을 공급해줄 것이라는 믿음. 중국 조선업은 이 모든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조선 산업에 쏟아부은 보조금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덕분에 중국 조선소들은 원가 이하로 수주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품질 저하로 돌아왔습니다. 싼 가격을 맞추기 위해 자재를 줄이고 숙련공 대신 비숙련공을 투입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부실한 배들이 바다로 쏟아져 나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해운 업계에서는 중국산 선박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합니다. 심지어 중고선 시장에서도 중국산은 할인을 받습니다. 같은 선령, 즉 배의 나이가 같고 크기도 같은 배라도 한국산이나 일본산보다 10% 이상 싸게 거래됩니다. 시장이 이미 답을 내린 것입니다. 100조이 증발했다는 표현. 이것은 단순히 돈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국 조선업에 대한 신뢰가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의 공백을 채운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중국 조선업의 몰락을 이해하려면 먼저 CSSC를 알아야 합니다. CSSC는 중국 석집단공사의 영어 약자로 세계 최대의 조선그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화려한 이름과 다릅니다. CSSC의 탄생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중국 정부는 기존에 있던 2개의 대형 구형 조선그룹을 강제로 합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9개의 조선소가 하나의 지붕 아래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규모의 경제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부실기업 폭탄 돌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폭탄 돌리기일까요? 합병된 조선소들 중 상당수는 이미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기술력도 떨어지고 설비도 낡았습니다. 이런 조선소들을 살리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투자 대신 합병을 선택했습니다. 부실한 조선소들을 상대적으로 건강한 조선소와 묶어서 문제를 숨기려 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경제 운용 방식이 근본적인 병폐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할당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생산 목표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조선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몇 척의 배를 건조하라는 목표가 떨어지면 품질과 상관없이 그 숫자를 채워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품질보다 수량이 중요합니다. 배를 잘 만드는 것보다 많이 만드는 것이 출세의 길입니다. 조선소 책임자가 승진하려면 할당량을 초과 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공정 단축이 일어납니다. 용접이 제대로 안 된 채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배들은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진수식 때 샴페인을 터뜨리고 사진을 찍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바다에 나가면 문제가 드러납니다. 용접 부위에서 물이 새고 엔진이 과열되고 전기 계통에 합선이 일어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나타납니다.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일반 화물선보다 훨씬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중국 조선소들은 이런 배도 수주를 따냈지만 건조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일정이 지연되고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속출했습니다. CSSC는 세계 최대라는 간판을 내걸었지만 그 실체는 모래성이었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었습니다. 같은 사양의 배를 한국보다 20에서 30% 싸게 살 수 있다면 누구라도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할인은 결국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LNG 운반선에서 나왔습니다. 2018년 중국에서 인도된 LNG선 한 척이 운항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NG선의 설계 수명이 20년 이상임을 감안하면 이것은 단순한 하자 수준이 아닙니다. 시스템과 공정, 품질 보증 전반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동일 조선소에서 만든 다른 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재발했다는 점입니다. LNG 운반선이 왜 중요할까요? LNG는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냉각해서 액체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안전하게 운반하려면 극저온을 견디면서도 가스가 새지 않는 특수한 화물창이 필요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 기술을 수십 년간 갈고 닦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2010년대 중반에야 LNG선 건조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2025년 수주 실적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14만 세곱미터급 이상 대형 LNG선을 한국 조선사가 싹쓸이했습니다. 중국은 단 한 척도 따내지 못했습니다. 2024년에 한국과 중국이 비등하게 경쟁하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시장은 둘로 쪼개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시장 분화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벌크선이나 소형 화물선처럼 기술 요구 수준이 낮은 배는 여전히 중국이 싼 가격으로 수주합니다. 하지만 LNG선, 대형 컨테이너선처럼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으로 몰립니다. 미국 해군 전쟁대학 산하 중국해양연구소도 최근 보고서에서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대규모 보조금과 산업 통합을 통해 세계 조선 시장을 장악했지만 품질과 수익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 척당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이익률이 높습니다. 중국이 양으로는 1위를 유지해도 질에서는 한국에 밀리는 구조가 굳어진 것입니다. 싼 게 비지떡이 아니라 재앙이었던 셈입니다. 중국 조선업의 몰락은 해운업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 국방부 관계자들입니다. 언뜻 보면 이상합니다. 중국 민간 조선업의 부실이 왜 미국 국방부의 관심사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민간 조선업과 군수 조선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를 만드는 기술, 배를 고치는 설비, 배를 운용하는 인력, 이 모든 것이 공유됩니다. 미국의 고민은 중국이 아니라 자국에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민주주의의 병기고라고 불렸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쏟아내는 공장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 미국은 수천 척의 군함과 수송선을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의 민간 조선업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형 상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존스법이라는 규제도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존스법은 미국 내 해상 운송에 미국산 선박만 쓰도록 강제하는 법입니다. 취지는 자국 조선업 보호였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경쟁이 없으니 미국 조선소들은 혁신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비싸고 품질 낮은 배를 만들어도 팔 곳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 정보국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조선 역량은 중국에 비해 232배나 뒤처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MRO입니다. MRO는 유지, 수리, 운용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군함이든 민간 선박이든 바다에 떠 있으면 고장이 납니다. 이것을 제때 고쳐야 배가 제 역할을 합니다.
전쟁이 나면 MRO 역량이 승패를 가릅니다. 아무리 좋은 군함이 많아도 고장나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군함을 제때 고칠 역량이 부족합니다. 자국 조선소는 일손이 딸리고 동맹국 중에서 믿을 만한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일본이 첫 번째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탈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시선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대형 도크 설비, 숙련된 인력을 모두 갖춘 나라, 게다가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MRO 파트너를 찾을 때 첫 번째로 검토한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당연해 보입니다. 일본은 오랜 동맹국이고 한때 세계 최강의 조선업을 보유했습니다. 1980년대까지 일본은 전 세계 선박의 절반 이상을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본 조선업의 쇠퇴는 199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버블 경제가 꺼지면서 일본 경제 전체가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조선업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내수 시장이 줄고 수출 경쟁에서 한국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이 가격과 품질 양면에서 일본을 추월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본 기업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계속 배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인가. 많은 일본 기업들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것은 돈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신 조선 기자재나 엔진처럼 부품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 선택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품 사업은 마진이 높습니다. 배 한 척을 만드는 것보다 그 배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를 파는 것이 더 수익성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태계입니다. 조선업은 단일 기업이 아니라 생태계로 움직입니다.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수백 개의 협력 업체가 엮여 있습니다. 철강회사, 용접회사, 도장회사, 전기회사, 배관회사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배 한 척이 완성됩니다. 일본은 이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대형 조선소들이 사업을 축소하면서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숙련공들은 은퇴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떠났습니다. 젊은 인력은 조선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양산업으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MRO 역량은 단순히 도크와 설비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숙련된 용접공, 경험 많은 엔지니어, 긴밀히 협력하는 부품업체들이 필요합니다. 일본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라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조선업도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업계 전체가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았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흔들렸고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버텼습니다. 불필요한 설비는 줄이되 핵심 역량은 유지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차이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일본은 제조업을 포기했고 한국은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4년과 2025년 한국 조선업계에 굵직한 뉴스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하나오션의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의 미 7함대 MRO 계약 수주. 이것은 단순한 수출 실적이 아닙니다. 한국 조선업이 미국 본토 방위산업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먼저 한화오션의 필리 조선소 인수를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6월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약 1억 달러를 투자해 필리 조선소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같은 해 12월 인수 절차가 최종 완료됐고 2025년에는 호주의 조선사 오스탈까지 추가로 인수했습니다. 왜 굳이 미국 조선소를 살까요? 여기서 존스법이 다시 등장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존스법은 미국 내 해상 운송에 미국산 선박만 쓰도록 강제합니다. 한국에서 배를 만들어 미국에 팔아도 이 법 때문에 내수 시장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하나오션의 전략은 이렇습니다. 배의 핵심 블록, 즉 거대한 철판 조각들은 한국에서 만듭니다. 한국 조선소의 생산성과 품질이 월등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 블록들을 미국으로 운반해서
필리조선소에서 최종 조립합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이 방식을 적용하면 기존 미국 조선소 대비 건조 기간을 3분의 2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HD현대중공업의 성과도 놀랍습니다. 2024년 8월 미 해군 군수지원함 앨런 셰퍼드함의 MRO를 첫 수주했고 같은 해 말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인 2026년 1월에는 미 7함대 소속 4만 1000톤급 화물 보급함 세사르 차베즈함의 MRO를 추가 수주했습니다. 미 해군 관계자는 세계 각국에서 MRO를 수행해 본 결과 HD현대중공업이 가장 훌륭한 파트너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군함의 수리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기밀이 오갈 수 있고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깊다는 뜻입니다. 한미 동맹이 군사훈련 수준을 넘어 방위산업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조선업은 단순히 배를 수출하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조선업의 전략은 미국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2025년 12월 HD현대는 인도 타밀나두 주 정부와 신규 조선소 건설에 관한 배타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도 매체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에 최대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건설이 이루어지면 인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탄생합니다. 왜 인도일까요? 인도의 인건비는 중국보다 낮습니다. 인구는 중국을 이미 추월했습니다. 젊은 노동력도 풍부합니다. 중국이 임금 상승으로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인도는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하지만 인도에는 기술이 부족합니다. 조선업 경험이 짧고 숙련 인력과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덜 발달했습니다. 한국이 이 빈자리를 채웁니다. HD현대는 이미 2025년 7월 인도 최대 국영 조선사인 코친 조선소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설계와 구매 지원, 생산성 향상, 인력 역량 강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인도 해군 상륙함 사업을 위한 전략적 협력까지 확대했습니다. 인도 정부도 적극적입니다. 인도는 마리타임 암릿 칼 비전 2047이라는 이름으로 2047년까지 세계 5위 조선 강국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총 240억 달 규모의 예산을 투자해 현재 1,500척 규모의 상선을 2,500척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HD현대는 이 거대한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입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흥미로운 그림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연결되는 라인, 한국에서 인도로 연결되는 라인, 이 두 라인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싸는 벨트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 벨트 안에 갇힌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조선업은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는 한국에 밀리고 저가 시장에서는 한국 인도 연합에 밀리는 형국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제재까지 더해졌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5년 10월부터 중국산 선박에 대해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조선소에서 배를 발주하는 것 자체가 비용 부담이 되는 구조입니다. 위로도 아래로도 갈 곳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100조 원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중국의 비극.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술을 무시하고 속도와 양만 쫓은 대가입니다. 중국은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웠습니다.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할당량을 부여해서 물량을 밀어붙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성공입니다. 세계 최대 조선국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건조 물량 기준 점유율이 50%를 넘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틀의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배는 바다에 떠야 합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겉이 번지르르 해도 속이 부실하면 바다가 드러냅니다. 파도가 치고 소금기가 스며들고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는 환경에서 부실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운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조선업은 지옥을 통과했습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의 대규모 손실, 글로벌 해운 불황, 중국의 물량 공세, 삼중고에 시달리며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조선소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한국은 뼈를 깎았습니다. 비효율적인 설비를 정리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고 무엇보다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LNG선 화물창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친환경 선박 연구에 투자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은 수주 대박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배를 많이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 에너지와 안보의 흐름을 지탱하는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LNG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이 러시아 가스 의존에서 벗어나려면 LNG가 필요합니다. 그 LNG를 나르는 배는 대부분 한국이 만듭니다. 미 해군이 인도 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하려면 군함을 정비할 곳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 역할을 맡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몰락을 비웃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거대한 전환기에 한국이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 조선업의 진짜 항해는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조선업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을 살펴봤습니다. 100조의 계약이 휴지가 된 이유,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배경, 인도와 손잡은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분명합니다. 양보다 질이고 속도보다 신뢰입니다. 당장의 숫자에 현혹되면 결국 무너집니다. 힘들 때 기본기를 다진 자가 결국 웃게 됩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자만은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조선업의 다음 과제는 무엇일까요? 숙련 인력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조선업이 직면한 인력난과 숨겨진 리스크를 집중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런 깊이 있는 경제 분석을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길 바랍니다. 흐름을 읽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